그리고 GV60의 공조 장치에 애프터블로우가 있다는 그 기능은 이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 공조의 공조 편의에서 에어컨 자동 건조 이 항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를 이용해서 각 사운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이 2모터입니다. 자, 이제 G 엔진. 네. 여기 설정해 보면요, 가속 페달 사운드 반응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가속 페달 반응에 소리가 민감하게 변하는지. 네. 퓨처리스틱. 근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시면 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실내가 고요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차에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옆차가 나는 소리, 그런 것만 간드러지게 들릴 뿐입니다. 앞에 설악산이 보이네요. 네. 멋있다. 그러게요. 앞에 보이는 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 미시령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 자, 멋있네요. 이 차의 승차감 말씀을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컴포트랑 스포츠. 근데 지금 컴포트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면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한 데를 갈 때에는요, 네, 그걸 이렇게 관용적으로 흡수해 주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런 데를 넘어보면 단단함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아주 컴포트한 그런 세팅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면이 좋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아래 위로 움직이는 폭도 유연하고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웃긴 거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 차 카탈로그에 보면은 계기판에 속도계가 아날로그로 돼 있는 그 이미지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 설정을 어디서 바꾸는지 이 가운데 메뉴에서 여기저기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차량 설정 가가지고 혹시 뭐 클러스터에 있나,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없고, 그게 있을 법한 다른 데를 다 찾아봐도요, 뭐 화면 테마 구성이나 디스플레이 여기에도 그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막 여기 버튼들을 만져보다가 이 왼편 스포크에 있는 두 개의 토글 스위치 중에 오른쪽 거를 그냥 제자리에서 꾹 누르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허무했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를 그 어려운 길을 돌아 갔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테마의 색깔 이제 이런 거 바꾸는 거는, 네, 여기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연동으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테마 A, B, C를 이렇게 바꾸면,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냥 테마 연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차의 마일리지가 7777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왠지 이거를 찍어놓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차의 지금 가상 사운드, 그러니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다 꺼놓고 주행을 하면요, 이 차가 갖고 있는 정말 이 소음 방지 능력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차 안에 엿은 없습니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모든 도어에 적용된 그 이중 접합 차음유리
그거 있지만 얘는 또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정말 잘 틀어막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 소리가 아예 0dB에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소리를 안 내게 하면서 주행을 할 때에는 차 안에는 정말 고요합니다. 정말 고요하고요. 자, 동일한 주행 상황에서요, 주행 모드별 가속 특성하고 구동력 배분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 에코 모드고요. 이 완만한 내리막입니다. 지금 현재는 뒷바퀴로만 구동력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뺐다가 다시 밟을 때 좀 한 박자 늦는 듯한 그런 가속 반응 리스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이상 깊이로 가속 페달을 밟아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바퀴로 구동력을 또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거의 끝까지 밟았는데도요, 네, 뒷바퀴로만 차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포트 모드입니다. 가속 페달의 궤도량 상으로 대략 한 중간 정도 밟혔을 때부터 앞바퀴로 구동력을 좀 싣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컴포트 모드 또한 이 처음에부터 바로 사륜을 다 힘을 주지를 않고 처음에는 뒷바퀴 모터로만 차를 움직이다가 어느 이상 됐을 때부터 뒤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이제 차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부터 한번 가속 특성, 구동력 배분 특성을 한번 보실게요. 신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네, 거의 뒷바퀴와 같은 레벨로 앞바퀴로도 즉각적으로 이 구동력을 보냅니다. 네,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 가속시킬 때 앞뒤 바퀴에 전기 모터에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바퀴에서 이 가속력을 필요로 할 때는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얘가 재원을 보면 앞뒤 바퀴의 모터의 출력이 똑같죠. 네, 그거는 좀 체감이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 높아진 출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체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잠시 뒤에 차가 출발할 때는 에코 모드에서 한번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구동력 배분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또, 네, 앞바퀴에도, 네, 그러다가 또 뒷바퀴로 다 힘을 보내네요. 그러니까 일단 가속력이 좀 더디는 건 맞아요. 확실히 다른 그 위에 두 개 모드보다,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의외로 밟진 직후에는, 네, 앞바퀴에 잠깐 힘을 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부터 앞바퀴에서의 힘을 빼내요. 네, 이 표시상으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컴포트 모드에서 차를 출발시킬 때 구동력 배분 특성을 한번 볼게요. 지금 컴포트 모드죠.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네, 아까 스포츠 모드만큼, 근데 얘도 저기네요. 출발 직후에만 앞바퀴로 구동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앞바퀴 구동력을 보내지 않습니다. 에코 모드도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의 가속 특성은, 네,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에코 모드로 출발할 때의 구동력 배분 특성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좀 결과가 다른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호 기네. 됐다. 네, 역시 지금도 출발 직후에는 앞바퀴로도 구동력이 가다가 조금만 속도 올라가니까 한 30에서 40 정도 되니까, 네, 앞바퀴 구동력이 빠지고 뒷바퀴로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특성이 원래 이런가 보네요. 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뭐 10초 동안 최대 파워 낸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누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 하늘에 오로라가 생깁니다. 오로라 맞나? 네, 부스트가 켜지는 시간 동안 그게 생깁니다. 다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고, 네, 요런 그 짜잘한 재미까지 해놨더라고요.
자, 잠시 뒤에 아주 깜깜한 곳을 통과하게 될 텐데요. 지능형 헤드램프 불빛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빔을 서서히 켜죠. 네, 이렇게 영역별로 제어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 자동으로 하이빔을 올릴 때 이 불빛에서 좀 보여지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LED 헤드램프답게 당연히 시야가 좋고 시원시원한 걸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얘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두 줄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각 줄에는 여러 개의 이렇게 눈알이 있잖아요. 그게 이 헤드램프 불빛에 보면요, 이렇게 미세하게 줄이 아래와 위로 그어져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게 좀 눈에 띕니다. 특히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얘가 하이빔을 켰을 때 그게 좀 눈에 띈다 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좀 그게 재미난 특징처럼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요, 이 차는 이제 전기차니까 그 주행하면서 전기의 활용에 있어 가지고 특히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운전자를 배려한다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어디에서 좀 그런 걸 느끼냐면요, 네, 일단 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거기에 맞게 이제 좀 더 성능을 내는 그 모드면은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당장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에코에서는 112, 그 다음에 컴포트에서는 108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데, 이거는 뭐 이 차만의 고유의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또 느끼냐면요, 지금 공조장치를 껐을 때 키면은 킨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죠. 네, 요거까지도 뭐 그렇게 아주 새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들은 보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이상의 차들에는 드라이버 온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고 안 누르고에 따라서도 또 차이를 보여줘요. 보시면 지금 92는 드라이버 온리로 했을 때고요, 이거를 또 하면은 90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한쪽만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세하게 보여줘요, 차이를. 또 여기에서 또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온도 조절할 때 거기에 맞게 지금 22도로 맞춰 놨는데, 그래서 23도로 하면은 24도로 하면은 네, 이렇게 온도를 높여 갈수록 네, 주행 가는 거리를 또 거기에 상응하게 낮추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떤 기기를 얼만큼 썼을 때 그게 그 주행 가능한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걸 쓰면은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차가 친절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여기에다 이제 무선 충전 패드에다가 전화기를 올려놨을 때 그걸 올려놓고 안 놓고는 이 주행거리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뭐 차 전체에 미치는 전력 수준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오디오가 이제 오프 상태인데 오디오를 켜가지고 볼륨을 올려도요,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오디오 시스템은 일단 일정량의 전기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차의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차도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거나 또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올 텐데요, 그때 이런 거를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80 이상급에서만 이 운전자의 왼손이 이 파워시트 스위치에 닿으면 그 닿은 스위치를 하이라이트 해 가지고 모니터에 보여주죠. 아쉽게도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시트 조절을 해 가지고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이 버튼과 움직임 방향을 보여주지만 처음 이렇게 어떤 그 버튼이 내 손에 닿았는지 그거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서, 그것도 네, 얘는 비록 60이지만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식 변경으로 쉽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 헤드라이트를 보면요, 이 좌우의 시야가 조금 좁은 느낌입니다. 특히 차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좌우 있잖아요. 네,
고기를 밝힐 수 있는 무언가 그 방향을 보고 있는 라이트가 좀 추가된다든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어떤 그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 나올 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조향 각도에 따라서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섬세하게 좌우로 조절하는 그런 코너링과 연동된 기능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달라는 게 너무 많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내 어떤 전장과 편의장치 그거에 의한 그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좀 섬세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이제 현재 내가 주행하고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를 보여주잖아요. 뭐 그거를 눌러서 목적지까지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하나를 눌러 보잖아요. 그럼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보이는데, 뭐 이거는 뭐 많은 차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 가능 여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목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끌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거리 측면뿐만 아니라 이 다른 전기차에서 현재 점유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여부까지를 같이 보여준다는 것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주차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뒷바퀴가 사실 더 아랫부분이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에 닿는지 아닌지 그거를 좀 완벽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래쪽으로 화각이 충분히 넓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이 차에도 전비가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면은 항상 차를 스타트할 때마다 리셋되는 주행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누적 정보는 이제 내가 리셋하기 전까지는 계속 데이터를 쌓는 그런 게 있고, 충전 후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차들도 이 주유구 열었다 닫는 거를 통해 가지고 주유 후 연비가 리셋이 되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뒤에 그 전동 그 충전 게이트 그거를 열었다 닫으니까 이게 알아서 리셋이 됩니다. 이 차의 회전 반경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베이스가 2.9m죠. 네, 여기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세 줄을 약간 넘기네요. 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차에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앞에 모노블록 검정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뒤는 방식이 다른 기본 캘리퍼, 플로팅 캘리퍼를 갖고 있지만 그게 검정색이 아니에요. 은색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디자인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뒤에도 검정색 도색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를 반납하러 가는 중인데요, 이 차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총 누적 전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4.7이네요. 4.7. 그러니까 차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누적 전비입니다. 발표된 전비는 4.1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기온이 영하였고, 그 다음에 와인딩 리뷰 찍느라고 2번 다녀왔고, 네, 그런 걸 다 포함한 네, 그런 전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V60의 시작 가격은 5,990이죠. 그러니까 후륜에 이제 아무 사양도 안 넣었을 때. 그런데 그렇게 깡통 상태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옵션을 이것저것 추가를 하고, 그렇게 가격이 뛴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조금 커버를 하면은 이 차의 실제 구매 가격은 6,500에서 7,000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이퍼포먼스 사륜 모델은 거기에 최소 1,050만 원이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네, 이 차는 실제 구입하시는 가격은 7,000 후반에서 8,000 초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엄연히 다른 차가 되어 버리는데요,
근데 가격 대비 누릴 수 있는 사양의 종류로 봤을 때는 퍼포먼스 사륜구동 모델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한 달에 주행거리도 많고 차도 매일매일 타야 하고 충전으로부터 덜 번거롭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기본 후륜 모델이 가장 맞는 선택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 한 대로 모든 거를 다 커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후륜 모델이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 퍼포먼스 사륜은 약간 세컨드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충전에 대한 것은 집밥이 없는 경우에 좀 많이 고려 대상이 되십니다. 집밥이 있으실 때에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은 퍼포먼스 사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에 대한 뽐뿌를 조금 더 넣어 드리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 시승센터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시승을 해 보시게 된다면, 만약에 거기에 이 차가 준비되어 있다면 후륜 모델은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도 후륜 구동 모델은 못 타봤습니다만 주행 모드를 에코 모드에다 놓고 이 가속 페달을 많이 밟았을 때 뒷바퀴만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출력 수준이 후륜 구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가속 페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행 모드를 노말이나 스포츠로 바꾸시면, 특히 스포츠로 바꾸시면 이제 이 차의 진가가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에코 모드로 후륜 구동 모델처럼 이렇게 열심히 밟고 계시다가 이 부스트 버튼을 한 번만 눌러 보세요. 그러면 둘이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집밥이 없으신 경우에 GV60를 사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이제 주행하시는 키로수가 많으신 편이라면 후륜 구동 모델이 맞으시고, 키로수는 많지 않다면, 그리고 좀 나는 좀 즐거움도 같이 좀 추구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퍼포먼스 사륜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든 간에 필수 옵션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마침 가격표를 갖고 있어 가지고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넣어야 되는 옵션이 있죠.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넣으셔야 하고요. 그 외에 파퓰러 패키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꼭 넣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그거는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지금 있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오닉5 탔을 때는 이거를 이제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고급 사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는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열리는 지붕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리로만 지붕이 돼 있고 안에 이 햇빛 가리개는 전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꼭 넣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웃도어 패키지는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는 루프렉과 러기지 스크린, 실내 V2L 그렇게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막 필수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후륜 구동 모델에는 휠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죠. 19인치 휠만 가능하고 모노블록 브레이크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예 후륜 구동에는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그 중간 모델인 스탠다드 사륜 모델을 하시는 경우에는 휠 타이어만 이렇게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모노블록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된 그걸로 해주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 관련해 가지고는 디자인 셀렉션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 차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GV60 퍼포먼스 사륜 모델의 이 차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매우 고급스러운 차이지만 꽤 스포티한 차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굉장히 좀 잘 맞췄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성 쪽에서는 어떤 본격이라는 수식어는 좀 붙이기는 부족하지만, 달리는 데 있어서 차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럭셔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직접 다루는 그런 재미까지를 선사하는 그런 크로스오버 형태의 전기차다라는 점에서 이 차의 매력이 매우 많다고 보입니다. 저의 이 말씀만을 듣기보다는 가능하시면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차를 꼭 한번 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4륜 모델의 일상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